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의 제3장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3장은 순환출자 가공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가공자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도 지난장에서도 제2장에서도 안철수 연구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안철수 연구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연구소들을 바라보듯이 다른 기업들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죠. 자, 가공자본 이게 말이지 순환출자 뭐 이런 것들 뭐 문어발 이런 게 그 문제다. 왜 문제냐? 가공자본이 생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요.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안철수 연구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안철수 연구소는 문어발이 하나 있습니다. 놀이타운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계열사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철수 연구소가 좀 특이한 게 그동안 합병을 꽤 여러 기업들을 합병을 했어요. 안철수 연구소들이 여러 벤처 기업들을 합병을 했는데 대개의 기업들은요, 합병을 하면 그냥 합병한 상태로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어발이 되는데, 안철수 연구소는 그거를 그냥 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안철수 연구소를 그냥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문어발이 잘 없어요. 여러 개의 문어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이제 놀이타운 스튜디오인데, 이 놀이타운 스튜디오는 이제 게임 업체죠. 게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안철수 연구소 안에 사업부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부서를 스핀오프 그러니까 분사를 해가지고 별도의 주식회사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놀이타운 스튜디오의 자본금이 22억 5천만 원인데 그 22억 5천만 원을 안철수 연구소에서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타운 스튜디오의 모든 주식은 다 안철수 연구소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가공자본은 바로 안철수 연구소가 놀이타운 스튜디오에다가 투자했던 22억 5천만 원. 그게 바로 가공자본입니다. 왜냐? 자, 안철수 연구소의 그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가 됐던 안철수 연구소가 놀이타운 스튜디오에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놀이타운 스튜디오는 22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생겨났습니다. 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2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이 22억 5천만 원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다른 회사에 대한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생기게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자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 놀이타운 스튜디오에는 2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이 추가로 생겨났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자본금은 22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에 돈을 투자한 거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쓸 돈이 늘어났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쓸 돈은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을 뿐인데 자본금은 증가한 것입니다. 22억 5천만큼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자본이야. 실제 돈이 늘어난 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사실은 가공자본이라는 말을 쓸 필요조차도 없는데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 건 아닌데 자본금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근데 이게 거짓말인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에서.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늘어나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자본 때문에 뭐 순환출자도 뭐 규제를 한다고 그러고 모두 규제를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출자 총액 제한도 뭐 규제를 한다고
그 출자 총액 제한 규제하는 것도 규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가공자본이거든요. 가공자본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겨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하면 사실은 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냥 회사가 하나 생긴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게 가공자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뭐 순환출자를 해도 가공자본이 생기는 거고, 지주회사, 순환출자를 끊어내고 지주회사로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주회사로 가도 가공자본은 생기게 돼 있고요. 또 공기업들도 어마어마한 가공자본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왜? 아무 문제가 없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건 늘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얘기가 일단 여러분 들리시면 아 이건 사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출자. 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순환출자냐, 무슨 피라미드 출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이 있고, 순환출자가 이 피라미드식 다단계 출자에 비해서 무슨 가공 의결권의 비율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다 그럴 필요 없고,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의 수단 중에 순환출자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게 이제 다단계 출자도 있고, 순환출자도 있고, 여기 그 뒤에, 이 책 뒤에, 이 챕터 뒷부분에 보면은,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 같으면은,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1주는 보통 다른 주주들이 갖고 있는 한 주, 1주에 비해서 의결권이 200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1%로 뭐 99%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200분의 1 가지고 100%를 지배할 수도 있으니까, 뭐 0.01%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건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출자, 순환 출자, 뭐 또 차등 의결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1%를 갖고 99%, 정확히 얘기하면 100%를 지배하는 거죠. 예, 전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것도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99%가 다 그 1%의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1%가 경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경영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이익은 그 1%는 1%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떻게 되냐? 그럼 99%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 지분율대로 이익을 배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기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네. 그러니까 1%가 99%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1%가 회사 전체를 경영을 해가지고 99%는 모든 주주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1%밖에 1%가 되나요? 뭐 아무튼 그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수조 단위의 그런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배당할 때 이건희한테 수조를 줍니까? 거기에 1%만 주거든요. 그게 바로 1%가 99%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실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순환출자라고 하는 건 왜 생겼을까?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작은 돈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너가 돈이 없잖아요. 오너가 갖고 있는 오너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오너가 갖고 있는 건 다 주식들이죠. 자기 회사 주식인데, 뭐,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분율이 더 옅어지니까. 자, 그러면 오너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태양광에도 뭐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 투자해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투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자기는 경영권은 행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순환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지배한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빼먹으면 문제지만 거기서 그 1%를 갖고 있는 오너가 빼먹을 수 있는 지분이라고 하는 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1%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냥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외환위기 때 망했잖아요. 외환위기 때 망한 게 아니고 기아가 망해가지고 외환위기가 초래됐다고 보셔도 되는데, 기아가 망했습니다. 누군가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GM이 인수하니, 포드가 인수하니, 뭐, 어쩌고 찝쩍찝쩍거리다가 다 안 하고 떠났잖아요. 그걸 뭐, 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거의 그 정몽구 씨한테 거의 떠넘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몽구 씨는 그걸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걸 인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건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한 거지요. 그 정몽구 개인 돈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얽어가지고선 자기 개인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를 아무튼 자기의 세력권 안에 넣어둔 겁니다. 그럼 자기 세력권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 그럼 인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인수를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순환출자라고 하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번 돈은 다 정몽구가 가져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지분만큼만 가져간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 한국의 대기업들이, 뭡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에요? 뭐, 450% 막,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참여연대 이런 데서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서 대기업들 부채 비율 200% 밑으로 내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빌린 돈을 다 갚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 갚으면 그냥 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택했던 게 증자를 택한 겁니다. 증자를 택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게 되니까 똑같은 부채 액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자본이 커지니까 부채 비율은 이제 낮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증자를 했어요. 근데 증자를 그 위험한 한국 기업들, 그 당시에 뭐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한창 그 과정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한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신주를 인수를 하냔 말이죠. 그 인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계열사들이 떠안아서 인수하고, 아무튼 그때 별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그때 무슨 우선주라고 하는 것, 아무튼 그 희한한 방법으로 다 아무튼 그 주식 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한번 보시면, 자, 그 주식을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수 누가 해주겠습니까? 안 팔리는 주식들을 그 계열사들이 인수를 한 거예요. 계열사들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서로 지분 관계가 얽히게 된 거죠. 그 중에는 무슨 순환 출자도 있고 다단계 출자도 있고 별 관계가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예를 들어 정주영 씨가 해놨던 그런 계열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 떼어나가고 건설 떼어나가고 중공업 떼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고리들이 비게 되는 거예요. 비니까 잘못하면 경영권 위협받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러다 그거를 어떻게든 아무튼 그 자기 지배권 안에 두려고, 새로 오너가 된 사람들이 지배권 안에 두려고 했던 방식이 또 순환출자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그 자체로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물론 순환출자가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해로우냐?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이렇게 얽어 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자본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외부 주주들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론적인 가능성이지 실제로 그랬냐라고 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제재하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 외부 주주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걸 제재하면 되는 일이지. 순환출자 그 자체를 문제시할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서 누가 손해를 봤냐라는 겁니다.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뭐 투자자가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면 근로자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아무도 손해를 안 본 거죠. 예. 물론 손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폭스바겐, 무슨 포드, GM,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의 경쟁업체들은 손해를 봤겠죠. 예. 하지만 그 경쟁업체들 말고 대부분의 투자자, 근로자, 소비자들은 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순환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순환출자가 많으냐? 그 이유는요. 사실 옛날에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걸 허용을 안 했습니다. 금지돼 있었어요. 지주회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문어발 구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어발 구조라고 하는 게 저는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는 구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큼 기업들이 크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도 문어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었어요. 지주회사로 하게 되면 지분 구조가 깨끗해지죠. 예. 그리고 또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지가 돼 있어요. 제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또는 무슨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라든가 에릭 슈미트가 하고 있는 에릭 슈미트나 세르게이 브린의 주식은 다른 보통 주식의 주식보다 의결권이 10배입니다. 그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거든요. 예. 그런 제도가 우리는 허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원래 오너가 자기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을 때 자기 경영권을 지킬 만한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수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라든가 차등 의결권인데 그런 게 다 금지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순환출자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대부분 택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환출자는요, 대기업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중견 기업들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한 그런 중견 기업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순환출자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상호출자까지도 있어요. 그 두 회사가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그런 거는 그건 법으로 아예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회사가 빨리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또 지주회사도 허용된 게 얼마 안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림 그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출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지난 한 1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열사가 한 20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인수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계열사가 돈을 써가지고 다른 계열사를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잡한 다단계 출자, 순환 출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로 돌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오너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출자 관계가 복잡하면 자기도 머리가 아픈 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화하고 싶은데, 단순화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들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가는데, 삼성처럼 이렇게 정말 덩치가 크고 오너의 지분이 굉장히 작은 이런 회사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면
새로 출자해서 만들어진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기존의 순환 출자를 끊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현대 모비스가 갖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예를 들어 현대 하이스코나 무슨 이니스트리나 그 철강 회사가 인수를 하고 이렇게 뭐 서로 지분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거래를 그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계열사의 사회이사들이 과연 허가를 해줄까, 승인을 해줄까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고, 왜냐하면 그런 대량 거래를 해줬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사회이사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거를 허락을 해줄까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에 기존 순환 출자를 꺼내놔야 된다면 아마도 갖고 있는 그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그룹 같으면은 아티제라든가 또는 인터마켓 코리아라고 하는 그걸 매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티제라고 하는 건 그 삼성 계열의 빵집이죠. 그 이부진 씨가 하던 그 빵집인데 빵집 팔았잖아요. 대한제분에 팔았고, 또 인터마켓 코리아라고 하는 그 MRO, 즉 그 그룹 계열사들한테 소모성 자재들 구입해가지고서 그거 공급해주던 그 회사인데, 그 인터마켓 코리아였죠. 그 IMK는 인터파크에 팔았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벌 해체를 뜻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부분적인 재벌 해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무슨 이게 할리우드 액션을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은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환 출자를 문제 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를 가지고 99%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걸 문제시하는 사람한테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건데, 그게 해결된 상태는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1%를 가지고 99%는 안 되니까 한 50%만 지배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50%는 떼내야 되는 거죠. 그 떼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재벌 해체인 것이고, 그게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그러면 뭐예요?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도대체 그 재벌 해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은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반문하고 싶은 게 그게 이겁니다. 만약에 순환 출자 금지가 재벌의 부분적 해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를 지금은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분 정리를 해가지고 현대 이니스틸인가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지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순환 출자가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순환 출자를 끊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이 고리를 통해서 지배를 하나, 저 고리를 통해서 지배를 하나, 어차피 정몽구 씨가 지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쟤네들이 말이지 무슨 경제 민주화한다고 1% 갖고 99% 지배하는 문제 해결한다고 순환 출자를 금지했는데 결국 보니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무슨 압박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대체 순환 출자를 문제시하는 분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궁극적인 청사진이 뭔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서로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자본 순환 출자 문제에 대해서 제 3장을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